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방의 공기는 조금 서늘할 수도 있고, 침대 시트가 살벌에 스치는 감촉이 어딘가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가 아주 천천히 깨어나는 장면을 그립니다. 낮 동안 쌓여있던 피로와 복잡한 생각이 마치 천천히 가라앉는 먼지처럼 바닥으로 내려앉고, 그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 과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조금 대담한 한마디를 먼저 던지려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먹어왔던 그 작은 견과류 하나가 어쩌면 당신의 뇌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다소 과장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 평생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결론 중 하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되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침대맡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스탠드 아래에서인지, 거실의 미약한 TV 불빛 속인지,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계신지, 그 모든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은은한 백색 소음이 들리도록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죠. 그런데 말이죠. 뇌라는 장기는 참 묘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100% 규명되지 않았고, 제가 아무리 많은 논문을 읽어도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뇌가 피로해질 때 우리는 머리가 멍하다, 생각이 끊겼다라고 표현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멍함은 실제로 뇌 속 염증 반응이 높아졌을 때 종종 나타납니다. 이것이 노년층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아직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이기도 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가장 많은 것이 "선생님,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조용한 신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나이 듦이 뇌세포를 반드시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가장 큰 지혜는 적게 움직이는 부분일수록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손발은 조금 느려져도 괜찮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전신의 2%만 차지하지만 산소는 20%나 사용하고 혈당 변동에는 누구보다 민감하니까요. 작은 선택 하나가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저는 실제 환자들을 통해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TMI를 들려드릴까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연구할 때 연구실 사람들은 모두 커피와 견과류를 기본 식사처럼 먹었는데, 어느 날 브라질 너트를 너무 많이 먹은 한 연구원이 하루 종일 손가락 끝이 저리고 입안에 알 수 없는 쓴맛이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나중에 검사해보니 셀레늄 수치가 기이할 정도로 높았고, 그날 연구실에선 견과류도 과유불급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저는 그날 이후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결국은 회복을 위한 도구지 무한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잘못 먹어온 거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뇌를 살리는 선택과 뇌를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선택을 아주 차분하게 구분해 나갈 겁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할 것이고, 동시에 임상 경험에서 얻은 조용한 진실들을 위스팔처럼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깨어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가벼운 두통이나 잊어버림이 잦아졌다는 이유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가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는 조금 더 신경 써줘. 그리고 저는 이 여정에서 그 목소리를 해석해드리는 안내자 같은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볼까요? 아주 작은 견과류 하나가 어떻게 한 남성의 흐릿한 기억을 되돌렸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브라질 너트와 잊혀진 미량 원소. 브라질 너트 이야기를 시작할 때면 저는 늘 한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탈리아에서 교수로 일하다 은퇴한 67세 남성 환자였는데,
어느 날 그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그는 매일 퍼즐을 풀고 비타민도 챙기고 두뇌 게임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뇌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 흐릿함이 사라지질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도 보았지만 동시에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노년층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신호는 정말 자주 보이는데 대부분은 나이 탓으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진료해 오며 깨달았습니다. 뇌는 절대로 이유 없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혈액 검사를 보자마자 저는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셀레늄 결핍. 많은 사람들에게 셀레늄은 생소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뇌를 유지하는 데 있어 셀레늄은 거의 연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많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부족해도 안 되는 참 까다로운 녀석이죠.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신경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기 쉬워지고 그 결과 기억의 선명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셀레늄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는 마치 오래된 전자기기 배터리가 조금씩 자연 방전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내부 기능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복잡한 처방 대신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하루에 브라질 너트 한 알만 드세요.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니고 단지 아주 작디작은 견과류 하나입니다. 처음엔 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성실함이 그의 뇌를 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확히 3주 뒤 그는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다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요. 이름도 예전보다 더 잘 떠오르고요. 그가 말할 때 그 몸짓과 눈빛에는 자신감을 되찾은 사람만의 생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 너트가 가진 힘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자연계에서 가장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으로 딱 한 알만으로도 일일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한 알이 뇌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글루타치온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일부 연구들은 셀레늄이 부족할 경우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도 보고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브라질 너트를 저는 뇌를 보호하는 최소 단위의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브라질 너트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셀레늄 중독 위험이 생기는데 손톱 탈락, 소화장애, 심지어 신경기능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알은 약, 5알은 독인 셈이죠.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당신도 어딘가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은 언제나 문제를 안기니까요. 여기서 잠깐 하나의 TMI를 곁들여 볼까요? 브라질 너트는 같은 나무에서 수확된 견과류라도 셀레늄 함량이 무려 10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토양의 셀레늄 농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브라질 너트를 예측 불가한 견과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하루 한 알 이상은 절대 먹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진은 하루 2알은 괜찮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은 한 알도 과할 수 있다고 말하죠. 저는 이 두 의견 사이에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노년의 뇌는 예민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다. 그렇다면 적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 환자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브라질 너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한 의학적 근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뇌는 아직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는 것은 의사인 저에게도 늘 감동을 줍니다. 이제 당신의 상상 속에서도 한 장면이 그려졌을지 모릅니다. 한 남성이 흐려진 머리로 진료실에 들어오고 작은 견과류 하나로 잃어버린 생기를 다시 찾아가는 모습. 그 장면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역시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뇌와 너무 닮아서 운명이 아닐까 싶은 견과류. 그리고 실제로 그 모양처럼 뇌를 붙잡아주는 영양들을 가진 견과류 호두의 차례입니다. 호두가 기억을 붙잡는 방식. 호두 이야기를 하면 저는 늘 사람들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호두는 뇌 모양이랑 닮았으니까 뇌에 좋다더라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 말을 민간요법 정도로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단순한 속설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뇌처럼 주름지고 좌우가 나뉘고 그 안쪽에 기름진 조직이 꽉 차 있는 호두의 구조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뇌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죠. 저는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없이 많은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오후마다 달콤한 비스킷과 빵을 간식으로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 중 단어가 중간에 끊기고 어떤 날은 아침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떠올리지 못하는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혈당 그래프를 확인했고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간단한 처방이 떠올랐습니다. 달콤한 간식을 호두로 바꿔봅시다. 그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오후 호두 반줌을 챙겨 먹기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3달 뒤 그녀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얼굴에는 더없이 밝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단어가 훨씬 잘 떠올라요. 남편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그 표정은 마치 제게 작은 승리를 보여주는 듯했고 저는 그 순간 호두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호두가 뇌 기능을 돕는 이유는 단순한 영양학적 정보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두는 뇌가 피곤해질 때 대신 숨을 쉬어주는 보조 엔진 같은 음식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A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의 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신경막이 딱딱해지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결국 기억력도 힘을 잃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의 피복이 굳어 터지기 쉬워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 포함된 다양한 폴리페놀은 뇌 속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음식으로 섭취한 항산화 성분이 뇌까지 전달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기억력, 집중력 개선이 분명하게 관찰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때로는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 문장에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수십 년간 직접 관찰한 사실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TMI를 살짝 곁들여 볼까요?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가 많아 산패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한 호두는 냄새가 좋아도 이미 산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호두는 공기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길 권하죠. 산패된 호두는 뇌에 좋기는커녕 오히려 염증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노년의 지혜는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하루 7, 8개 정도의 호두 반쪽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양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 과다로 체중 증가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적게 먹으면 뇌가 원하는 정도의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저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뇌에 기름칠하는 행위라고요. 작지만 꾸준한 그 한 줌이 기억력, 집중력, 신경 안정까지 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호두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런 논쟁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임상 현장에서는 이 논쟁이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호두를 꾸준히 먹은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요. 의학적 논리는 때때로 현장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한 80대 환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대화가 더 즐거워요.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당신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대화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한 리듬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요. 뇌는 지금도 천천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흐름을 유지한 채 우리는 이제 다음 견과류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혈당과 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견과류 아몬드의 세계로요. 아몬드가 혈당과 뇌를 지키는 이유. 아몬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혈당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당뇨 환자에게나 중요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다뤄야 하는 것이 바로 혈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강력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흔들림, 잦은 멍함, 이런 증상의 배경에는 거의 항상 혈당 변동성이 숨어 있습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기관인데 혈당이 출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아몬드는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차분하게 안정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단순히 연구 자료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도 없이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한 70대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경험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혈당 그래프를 보자마자 원인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급격히 치솟고 떨어지는 혈당 곡선, 마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작은 촛불처럼 그의 뇌는 안정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식사 중 혹은 식사 직후 아몬드 한 줌을 챙겨 드세요. 처음엔 시큰둥해하던 그도 며칠 뒤부터 달라진 느낌을 받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식후에 멍한 시간이 줄었어요. 오후 내내 뭔가 더 또렷한 기분이에요. 이것은 아몬드가 가진 지극히 현실적인 힘의 증거입니다. 아몬드가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고 결과적으로 뇌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한마디로 아몬드는 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료 공급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몬드를 저는 뇌혈관의 완충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TMI 하나를 덧붙여 볼까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부족은 불안, 불면, 집중력 저하와 강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를 꾸준히 먹는 노인들에게서 신경 안정과 수면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쯤 되면 아몬드는 그냥 간식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몬드가 뇌에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금이 잔뜩 묻은 아몬드, 기름에 볶아 고소함이 극대화된 아몬드, 달달하게 코팅된 아몬드, 이런 가공된 아몬드는 혈당을 더 출렁이게 하고 뇌혈관에 부담을 주며 결국 본래의 건강 효과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아몬드는 소금 없는 생아몬드를 드세요. 약하게 로스트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루 15, 20알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몬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학계에서는 늘 하나의 논쟁이 따라붙습니다. 아몬드가 정말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가? 일부 연구는 확고한 수치를 제시하며 효과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임상적으로 미묘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뇌는 통계표가 아닌 실제 일상 안에서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에서 나타난 집중력 증가, 오후의 멍함 감소, 혈당 안정 이런 현실적 변화들은 논문 한 줄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76세 여성 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하루가 덜 피곤해요. 머리가 덜 무겁고 일을 하다가 멈칫하는 일이 줄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분의 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몬드는 그렇게 뇌의 리듬을 되살리는 역할을 조용히 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역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뇌의 회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이미 지나온 브라질 너트, 호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아몬드는 모두 뇌의 흐름을 안정시킨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밤으로 스며듭니다.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하는 시간, 수면, 그 수면을 지휘하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이젠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나른해져도 좋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이어지니까요. 피스타치오와 잠들지 못한 밤의 회복력, 60세 이후의 뇌를 이야기할 때 저는 반드시 수면을 함께 언급합니다. 낮 동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많은 자극을 피하고 아무리 명상을 해도 뇌가 회복되는 시간은 단 하나, 바로 깊은 수면 속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수면이 무너지면 뇌는 마치 청소부가 사라진 도서관처럼 점점 어지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잃고 감정의 먼지가 쌓여가고 집중력은 한층 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 잠이 얕아졌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그것이 결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스타치오는 참 기묘한 견과류입니다.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뇌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자연 멜라토닌이 모든 견과류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면 호르몬이지만 사실 그 역할은 단순히 잠을 재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뇌가 깊은 잠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호등이 꺼지면 차들이 엉키듯 멜라토닌 분비가 부족하면 뇌는 잠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60세 이후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나이가 아니라 잠이 안 오기 시작해 뇌가 회복 기회를 잃기 쉬운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약간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그 회복을 되찾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음식 중에서는 항상 피스타치오를 가장 먼저 권합니다. 약보다 앞서서, 보조제보다 앞서서 저는 자연식품의 힘을 믿습니다. 피스타치오의 멜라토닌은 합성 보충제와 달리 혈중 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고 뇌가 자연스럽게 잠으로 넘어가도록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이것은 특히 노년층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뇌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서서히 안정되는 흐름을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TMI를 이야기해 볼까요? 피스타치오의 초록빛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들은 원래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두 성분이 뇌 신호 전달 속도를 안정시키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고 하지만 몇몇 연구자는 눈과 뇌는 원래 같은 신경 조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꽤 논쟁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스타치오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제 경험상 잠들기 60, 90분 전에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 20, 30알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기가 위에 오래 머물면 되레 소화가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주 전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잠이 깊지 않았고 새벽마다 여러 번 깨는 바람에 하루가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 대신 피스타치오를 권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작은 한 줌만 드세요. 그녀는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반문했죠. 하지만 2주 뒤 그녀의 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한 번밖에 안 깨요. 그리고 일어나도 머리가 덜 무거워요. 그날 그녀는 마치 오랜 난제를 풀어낸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피스타치오가 가진 힘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잔다는 행위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복구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는 자기정비 시스템입니다. 깊은 수면이 없다면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 안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는 오직 깊은 수면에서만 효과적으로 청소됩니다. 이것이 수면과 치매 사이의 연결고리가 논쟁적으로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일부 학자는 수면은 단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환자들의 변화를 보며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이 좋아지면 뇌는 달라진다. 피스타치오의 역할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잠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수면을 돕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뇌를 회복시키는 견과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아마 가볍게 눈꺼풀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흐를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의 여정을 지나 조심해야 할 견과류의 세계로 발을 옮기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견과류 땅콩입니다. 땅콩이 남기는 보이지 않는 흔적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사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땅콩이 견과류가 아니라 콩류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견과류와 비슷한 모양, 익숙한 간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땅콩을 건강하고 안전한 간식으로 여기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땅콩은 다른 견과류와 전혀 다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뇌 건강을 기준으로 볼 때 땅콩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음식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땅콩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신호를 보아왔습니다. 땅콩은 노년의 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땅콩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단지 상한 음식 수준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먹는 땅콩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땅콩은 멀쩡해 보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색도 정상이고 맛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눈으로 보이지도 냄새로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특히 땅속에서 자라는 콩류 특성 때문에 오염 가능성은 견과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한 환자는 매일 아침 운동 후 건강한 간식이라고 믿으며 소금 뿌린 땅콩을 한 줌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뚜렷하게 상승했고 간 효소 수치도 갑자기 불안정하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를 의심했지만 식단을 살펴보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가 매일 섭취하던 땅콩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아플라톡신이 간에 미세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전신으로 파급되며 결국 뇌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전신 염증은 뇌의 명확한 적입니다. 단순한 피로감부터 기억력 저하까지 염증은 신경 기능을 소리 없이 뒤흔듭니다. 여기서 하나의 TMI를 더해볼까요? 아플라톡신은 볶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도를 높이면 일부는 감소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기름에 볶아서 팔리는 땅콩, 소금 뿌린 스네용 땅콩, 달콤한 캐러멜 땅콩, 올 똑같이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면 대부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땅콩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저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노년의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피하세요. 땅콩이 가진 또 하나의 숨겨진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 과다입니다. 오메가6 자체는 나쁜 지방이 아닙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이 이미 오메가6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식용유, 과자, 튀김류, 가공식품, 하루 종일 오메가6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콩까지 더해지면 염증 반응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일부 연구는 오메가6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식단에서 뇌 염증이 최대 38%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수치를 둘러싸고 학계에서 논쟁이 많습니다. 38%는 과장된 수치다라는 주장도 있죠. 그러나 저는 임상 경험을 토대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6 과다는 분명히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콩을 자연식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땅콩의 대부분은 가공된 형태입니다. 소금, 설탕, 기름 땅콩을 코팅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출렁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뇌혈관을 미세하게 손상시키며 그 누적된 충격은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의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피곤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노년의 뇌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몇 주 전, 한 80대 환자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땅콩만 끊었는데 머리가 덜 무거워요. 저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땅콩을 끊는 건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염증의 도미노를 멈추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콩이 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뇌는 민감하고 회복력도 젊을 때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위험 요소가 있는 음식을 계속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실용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땅콩은 가능한 피하고 꼭 먹고 싶다면 소량의 생땅콩만 선택하되 실내 있는 곳에서 구매하라고요. 하지만 제 진심을 말하자면 저는 되도록 완전히 멀리하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야기할 견과류, 캐슈넛은 땅콩보다 더 교묘하게 뇌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뒤에 숨겨진 혈당 폭등의 위험,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아오는 두뇌 피로감. 우리는 이제 그 세계로 조용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슈넛이 달콤한 함정이 되는 순간, 캐슈넛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땅콩처럼 흔하진 않지만 한 번 입에 넣으면 멈추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고 크리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슈넛은 고급 견과류니까 몸에도 좋겠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의 뇌 건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캐슈넛은 조심해야 할 음식 목록에서 꽤 높은 순위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럽다는 그 매력이 오히려 뇌에게는 작은 함정이 되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캐슈넛의 가장 큰 문제는 탄수화물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 소량만 먹어도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한 환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걸 안 먹는데 왜 식후에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죠? 저는 그의 하루 식단을 보고 바로 답을 찾았습니다. 점심 직후 디저트 대신 캐슈넛을 한 움큼 먹고 있었던 것이죠. 뇌는 혈당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뇌혈관은 순간적으로 부담을 받고 뇌세포는 에너지를 균일하게 공급받지 못해 멍함, 집중력 저하, 생각이 잘 끊김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 흔들리는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과속 방지턱을 하루에도 10번씩 넘고 있는 겁니다. 캐슈넛은 그 방지턱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죠. 여기서 흥미로운 TMI를 하나 더 해볼까요? 캐슈넛은 견과류 중 드물게 섬유질이 거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캐슈넛 속 탄수화물이 거의 그대로 빠르게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부드러운 사탕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캐슈넛 30지 섭취 후의 혈당 상승폭이 아몬드보다 평균 28%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수치를 두고 학계에서는 표본이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저는 임상 경험상 이 결과가 과장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는 노년기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더 오래 유지됩니다. 어떤 환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후 내내 이어지는 피로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밤사이 뒤척임과 새벽 각성으로 이어기도 합니다. 뇌가 불안정한 연료를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캐슈넛은 너무 맛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실제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호두는 조금 먹으면 질리고 아몬드는 씹는데 시간이 걸리고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까야 합니다. 그런데 캐슈넛은 입안에 넣으면 금방 사라지고 손은 다음 알을 찾습니다. 씹을 필요도 없고 목 넘김도 가볍습니다. 그 결과 본인의 의지도 모르게 과잉 섭취가 일어납니다. 몇 달 전 69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TV를 보며 캐슈넛을 한 컵씩 드셨습니다. 그래도 과자는 안 먹어요. 견과류니까 괜찮겠죠?
라고 말했지만 검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3kg 증가했고 공복 혈당은 이전보다 15포인트나 올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머리가 자꾸 무겁고 생각이 느려진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캐슈넛을 끊도록 했고 4주 뒤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머리가 덜 흐려요. 집중도 조금은 더 돼요. 그녀는 그저 캐슈넛을 멀리했을 뿐입니다. 음식 하나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때때로 이렇게 즉각적입니다. 학계에서는 캐슈넛을 둘러싸고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캐슈넛은 건강한 지방과 미네랄을 제공하니 충분히 건강식이다. 아니다. 탄수화물 비율 때문에 고혈당 위험이 있다. 저는 어느 한편을 완전히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년의 뇌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캐슈넛은 조심해야 할 음식이라고요. 젊을 때는 괜찮지만 60세 이후엔 뇌가 더 민감하고 회복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저는 환자들에게 극단적인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캐슈넛을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죠. 대신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양을 철저히 제한할 것 하루 10개 이하. 단독으로 먹지 말 것. 반드시 단백질, 채소와 함께. 하지만 제 속마음은 늘 같습니다. 굳이 지금 캐슈넛을 선택해야 할까?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어질 견과류는 캐슈넛보다 더 복잡하고 뇌에 더 묵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젊을 때는 고급 간식이지만 노년의 뇌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외모 뒤에 숨겨진 고지방의 그림자,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다음 문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마카다미아의 무거운 여운. 마카다미아는 사람을 참 쉽게 착각하게 만드는 견과류입니다. 둥글고 매끄러운 외형,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질감이 모든 것이 이건 몸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강한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마카다미아는 비싸잖아요. 비싼 음식은 몸에 좋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가격과 건강 효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60세 이후의 뇌 건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마카다미아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압도적으로 높은 지방 밀도입니다. 마카다미아의 열량 중 75% 이상이 지방입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럽고 잘 흡수되는 형태의 지방이죠. 문제는 노년기의 소화 기능과 담즙 분비량이 젊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장의 운동성도 느려지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부담이 쉽게 쌓입니다. 그런데 이 소화 부담이 단순히 위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소화기 부담은 곧 뇌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74세의 한 남성 환자분은 평생 혈압, 혈당 모두 안정적이었고 나이에 비해 굉장히 활력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잘 안 돼요. 라는 증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약물 복용 여부, 수면 패턴, 스트레스 지수를 하나씩 점검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식단을 확인하는 순간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TV를 보며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먹고 있었습니다. 한 줌이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마카다미아 한 줌의 열량은 200, 230킬레일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방이 20개 가까이 포함돼 있어 그 한 번의 섭취가 위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검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체중이 2kg 늘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갑자기 상승해 있었습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뇌혈관의 미세 흐름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머리가 무겁다, 생각이 느리다, 집중이 안 된다 라는 느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TMI 하나를 더하자면 마카다미아는 지방이 많지만 식이섬유는 매우 적습니다. 즉, 포만감은 거의 없는데 칼로리는 아주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한 알만 더, 한 알만 더 하다가 어느새 30, 40글 먹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마카다미아는 견과류가 아니라 고지방 디저트에 훨씬 가까워집니다. 학계에서는 마카다미아에 대해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 이 많으니 건강한 지방이다. 아니다.
지방 밀도 자체가 과도해 노년층에는 부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주장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년의 뇌라는 조건을 고려한다면 후자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지방이 오래 머무르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염증은 결국 뇌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연구 중이지만 임상에서는 너무나 자주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하루 마카다미아 한 줌이 뇌의 맑음을 하루 종일 흐려버리는 경우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포만감 착시를 일으킵니다. 입안에서 너무 부드럽게 녹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배가 찬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마카다미아 많이 안 먹어요. 그냥 조금 먹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 양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최소한 권장량의 2, 3배는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기 체중 증가와 피로 누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마카다미아가 독은 아닙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다미아는 가끔 아주 소량으로 즐기세요. 그러나 매일 먹는 간식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환자분은 마카다미아를 끊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머리가 훨씬 가벼워요. 아침에도 덜 피곤하고요. 저는 그 말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뇌는 위장, 혈관 염증과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정은 조용히 다음 견과류로 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무해해 보이지만 입안의 맛을 바꾸고 식욕을 떨어뜨리며 약물 대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견과류, 잣빛내입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 우리의 발걸음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더 섬세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조심해야 할 견과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잣이 남기는 입안의 진실. 잣은 겉모습만 보면 참 순하고 고급스러운 견과류처럼 보입니다. 작은 알갱이가 반짝이는 듯한 광택을 띠고 있고 입에 넣으면 고소함이 퍼지며 부드럽게 녹아 사라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잣을 문제없는 견과류, 건강한 산뜻한 재료로 생각합니다. 국이나 죽에도 곧잘 들어가고 페스토 소스에도 흔히 쓰이며 고급 요리에는 빠지지 않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들을 보며 아주 분명한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60세 이후의 뇌와 신체를 기준으로 보면 잣은 생각보다 훨씬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잣이 가진 가장 독특한 문제는 바로 파인마우스 핀라고 불리는 기이한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잣을 먹고 난 뒤 며칠에서 길게는 2, 3주까지 입안에서 금속맛, 쓴맛 혹은 이상한 여운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쁘거나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만 노년층에게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의 변화는 식욕 저하를 불러오고 식욕 저하는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 탈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1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몇 주 동안 모든 음식이 쇠맛이 난다고 말하며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약물 부작용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약 처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식단을 자세히 확인한 끝에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집에서 직접 만든 페스토 소스를 즐겨 먹고 있었고 그 안에 잣이 대량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파인마우스의 대표적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잣을 끊고 나서 약 10일 후 그녀의 미각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TMI를 곁들여 볼까요? 파인마우스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현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정 품종의 잣에 포함된 지방산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산패가 시작된 잣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잣이 미각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교란한다는 의견까지 존재합니다. 결론은 아직 모호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잣은 오래 보관할수록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잣의 두 번째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잣은 지방 산화, 산패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견과류입니다. 껍질이 얇고 지방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산패된 지방은 소량이라도 염증 반응을 촉발하고 위장 불편감을 유발하며 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산패된 잣을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평균 17%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를 두고 학계에서는 표본이 작다, 산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미세 염증이 올라간 노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뇌가 더 쉽게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잣 속 특정 지방 성분이 간의 약물 대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층은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간의 효소 시스템이 방해받으면 약의 효과가 달라지거나 약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잣은 음식이지만 작게는 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잣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소량으로 가끔 조미료처럼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매일 먹는 간식으로 잣을 선택하는 순간 말 그대로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몸은 좋지 않은 작은 선택 하나에도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때로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부드러운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잣은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잣은 가능한 한 소량, 그것도 신선한 상태로만 드세요. 봉지를 뜯은 잣은 일주일 안에 모두 소비하세요. 매일 먹는 견과류로는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잣을 줄이거나 끊은 뒤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고합니다. 선생님, 요즘 입맛이 돌아왔어요. 음식이 다시 예전처럼 맛있어요. 머리가 덜 눌린 것처럼 가벼워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미각, 위장, 염증, 뇌 기능은 하나의 긴 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마지막 문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뇌를 지키는 견과류와 피해야 할 견과류를 모두 살펴본 지금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엮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놓아주세요.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곧 이어질 테니까요. 뇌를 다시 일으키는 작은 선택들.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브라질 너트에서 시작해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지나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까지 살펴보며 뇌를 지키는 음식과 조심해야 할 음식의 경계를 하나씩 밝혀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모여 당신의 내일, 당신의 기억, 당신의 하루의 맑음을 만들어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많은 것들이 서서히 변화합니다. 체력도, 수면도, 감정도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뇌는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변화를 기록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뇌는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루에 단 한 알의 브라질 너트, 작은 한 줌의 호두, 식후에 곁들이는 아몬드 몇 개, 잠들기 전에 피스타치오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뇌는 그 리듬을 느끼고 천천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도 모르게 반복해온 땅콩 한 줌, 달콤한 캐슈넛, 고지방 마카다미아, 산패된 잣은 서서히 염증을 올리고 혈당을 흔들며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뇌는 즉각적으로 항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왜 이렇게 멍하지? 왜 이름이 잘 안 떠오르지? 왜 대화가 자꾸 끊기지? 이 신호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평생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놀랄 만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TMI를 슬쩍 곁들여 볼까요? 뇌세포는 죽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 번 손상되면 끝이라고 배웠지만 현대 연구들은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능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이 사실은 노년의학 분야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노인에게도 신경가소성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무게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의 변화를 보며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뇌는 노년기에도 변한다. 회복한다. 적응한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방은 아마도 더 조용해졌을 것이고
공기는 조금 차분하며 당신의 호흡은 더 길고 느릿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레이션을 따라오며 어느새 몸과 마음이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마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뇌 건강은 복잡한 의학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쌓여 이루어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주 천천히 마무리의 문으로 걸어가 볼까요? 오늘 밤의 이야기는 사실 거창한 의학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삶 속에서 너무 쉽게 지나쳐버렸던 작은 선택들이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어떻게 다시 당신의 뇌를 밝힐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드리는 시간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아주 느린 숨을 쉬듯 하루의 흔적을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의 조각들을 가지런히 놓고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일을 위해 작게 자리를 비우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머물렀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브라질 너트 한 알일 수도 있고 아몬드 몇 알일 수도 있고 혹은 땅콩을 조금 줄여볼까? 라는 생각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작고 부드러운 변화가 당신의 뇌를 다시 따뜻하게 깨우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꺼풀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몸은 긴장을 풀고 있고 마음은 차분해지고 있으며 뇌는 천천히 자신을 쉬게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 깊숙이 몸을 맡기고 밤의 고요가 당신의 숨결에 스며들도록 두세요. 그리고 편안한 잠 속에서 당신의 뇌가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하도록 맡겨두세요.